앉아 계신 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받은 공범차라고 합니다. 여기 써있는 것처럼 예술가수사에 없는데요. 이론을 거쳐가는 것 같은 뭐 이렇게 크게 하는 그 책을 이제 이 저자의 책은 이제 저는 두 번째로 보는 건데요. 아까 오정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금융자본주의 폭력이 먼저 나왔고 이제 두 번째인데 저는 그 책이 좀 더 저한테는 좀 더 쉬워서 그런 생각으로 책을 봤다가 이 책은 좀 저는 이해가 좀 떨어지게 됐습니다. 어쨌든 제가 좀 이해한 바대로 좀 정리한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그 저자가 크게 두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다룬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는 그 포스트코드주의에서 노동의 성격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코드주의에 비해서 어떻게 변하는지의 문제겠죠. 노동 성격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금융화의 문제는 뭔지, 그리고 이 두 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주로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제목의 이 언어처럼 이 언어가 이제 두 가지의 그 특성, 그리고 두 가지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좀 열쇠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먼저 그 첫 번째로 이제 노동의 성격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면은, 그러니까 그 산업 자본이 코드주의 시대의 노동이, 그러니까 이를테면 공장에서 그러니까 흔히 이제 연상되는 게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 조립라인에 이렇게 쭉 서가지고 이게 재료들이 옮겨져 오면 그때 조립하는.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제 그 공장에 있는 기계이기 때문에 포섭되어 있는 거죠. 그 구상과 실행이 분리되는 그 전형 그 기계에 완전히 포섭된. 그러면서 오히려 노동이 주변화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자가 얘기하는 건 뭐 꼭 저자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포스트코드 노동에서는 이렇게 달라진 점이, 그러니까 언어와 소통이라는 게 이제 그 생산에서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뭐 비물질 노동이라고 얘기되는 그런 노동의 성격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를테면 뭐 이런 책을 쓴다거나, 뭐 음악을 만든다거나, 그리고 또 다른 뭐 다양한 뭐 연구를 한다든지, 뭐 이걸 가르친다든지, 또 꼭 그런 지식과 관련된 생산뿐만 아니라 또 뭐 감정 노동의 문제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 기계에 포섭된 국면이라고는 할 수 없는 다른 새로운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노동이 이 포스트코드 노동에서는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예 전자가 아예 없어지는 않겠지만 한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언어 이론이 필요하다. 새로운 노동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데 그런 이 노동이, 그러니까 예전처럼 그 노동 시간으로 같이 측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기계에 포섭되어 있으면 기계 돌린 시간으로 측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오늘 10시간 돌렸으면은 뭐 그렇게 측정할 수 있는 딱딱 그 시계로 할 수 있는데, 이 노동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의 이 소통에 기반한 그런 노동은. 그렇기 때문에 그 노동 시간과 비노동 시간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좀 힘들게 됐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이 노동의 공간이라는 것도 공장이 꼭 한정되어 있는 건 아니다. 공장의 벽을 넘어서 이제 도시 전체 확장되는 그런 새로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의 시공간이 그 전면적으로 확장되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 새로운 노동의 국면을 포스트 코드주의 노동의 기본적인 성격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새로운 노동의 그 성격을 몇 가지 나누어서 저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노동의 새로운 그 시공간 속에서 일반시성의 의미가 확대된다는 거예요. 일반시성은 이 막스가 그루트리스에서 그 썼던 이제 용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 생산 과정에서 응용되는 그 과학 기술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과학 기술이 자본주의적으로 이용이 되는 거죠. 생산 과정에서. 그러니까 어떤 특수한 형태로
규정되고 추상화돼서 그런 이제 되는 그런 지성의 형태를 이제 가리키는 건데, 저자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 시각은 맞지만 좀 제한적이다. 왜냐면은 그런 일반지성이 기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산 노동에, 신체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두뇌에 있고 어떤 대화 속에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일반지성의 그 양상들이 그 산노동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의 신체에서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도 좀 확장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노동이 좀 더 자율적인 국면을 형성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문에서 이제 그 마이클 하트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새로운 노동의 그 자율적인 면을 이제 볼 수 있다라고 그런 잠재력을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렇긴 하지만 또 다른 식으로 생각해 보면은 아까처럼 노동의 시공간이 전면적으로 확장되는 것은 새로운 아예 포섭되는 상황을 가르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극단적인로 보이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보기 위해서는 금융화의 문제를 저희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전면적으로 확장되는 그런 양상에서 노동이 전면적으로 확장되는 양상에서 그런 걸 포섭하는 도구로서 금융이 이제 차용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노동과 금융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새로운 노동의 성격이 금융화의 국면을 만들어낸다는 게 저자의 이제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분리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이제 금융위기를 이제 설명할 때 일반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게 이제 실물 경제와 분리된 금융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이제 실물 경제에 부합되지 않는, 그러니까 기반하지 않는 전면 완전히 투기의 어떤 그런 형태로서 이해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만은 볼 수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노동의 새로운 성격에서 이제 그 저자는 이제 디플레이션적 효과에 주목한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노동이 그 유연성이 전면적으로 확대되면서 노동의 그 개별화, 불안정화가 야기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예전에 어떤 저축들이 전부 주식, 그 증권 시장으로 옮겨가는 현상들이 이것만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그 노동 성격의 변화와 이런 금융화가 이제 결합하면서 이제 신경제가 시작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이제 노동자는 한편으로는 노동자지만 또 한편으로는 투자자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직접적으로도 그렇고 자기가 직접 뭐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겠지만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한 형식으로도 될 수 있어요. 이를테면 뭐 국민연금이 주식시장에 뛰어들면 자기는 간접적인 투자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자본 일반과 공통의 관심사를 갖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그 노동과 자본의 어떤 분리 이런 게 희미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노동자들이 이제 증권시장에 새롭게 포섭된다. 근데 이 금융시장 또한 그 원어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앞에서 노동이 이제 변화된 노동의 성격이 언어적 특성을 지니고 있고, 또 한편으로 이 금융화 또한 어떤 언어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를테면 그 주식시장에서 여기서 이제 자주 얘기 나오는 게 그 앨런 그린스판인가요? 네. 그래서 뭐 어떤 뭐 금리를 올리겠다, 뭐 양적 완화를 하겠다, 뭐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어떤 그런 발언이 있을 때,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해서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겠지라는 거에 대해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정확하게 소통의 양상인 거죠. 그러니까 일단 시장이,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어떤 법칙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공식, 굉장히 복잡한 공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 그런 원리들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참여자들하고 상관적으로 구성돼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참여자들이 그 시장에 참여한 참여자들이 어떤 거대한 그 믿음의 체계들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그 체계에 따라서 시장이 작동하고, 그러니까 그게 다시 사람에게 그 참여자에게 어떤 그 해석 체계로, 해석 모델로 이제 작동하는. 그렇기 때문에 언어는 그냥 어떤 정보 전달을 하는 데만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떤 창조적인 힘으로 작동을 하는 거죠. 실질적인 힘을 만들어내는 거.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노동과 금융은 둘 다 그 언어의 특성에 기반을 하고 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언어가 만드는 어떤 힘에 기반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동전의 양면에 불과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노동과, 그러니까 이 실물 경제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과 금융이 그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금융에 대한 기존의 어떤 대표적인 시각들, 그러니까 돈이 돈을 만들어낸다는 그런 부자적인 시각하고, 금융은 그냥 허구적인 가치일 뿐이다라는 걸 이제 비판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허구적인 가치일 뿐이다라고 비판을 할 때는 어떤 다른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능성을 어떻게 볼 건가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그 얘기했던 것처럼 노동이 어떤 자율적인 국면을 형성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전면적으로 포섭되는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금융의 문제에 연결시키면은 금융화가 그러니까 노동의 그런 그 시공간을 전면적으로 확장되는 그런 양상에서 노동의 그런 그 노동들을,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노동 시간과 생산 시간을 약간 구별해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비노동 시간이 생산 시간으로 포섭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적인 행위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금융이 이제 사용되는 그런 상황에서 금융시장을 새로운 가능성의 장으로 볼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그건 이제 근데 그런 질문에서 저자가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책에서 저자가 얘기하는 방식은 저는 제가 좀 이해가 부족해서 예전부터 파가 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히려 그 앞에서 나왔던 책에서 좀 더 명확한 이제 예를 들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들면 그 여기서 제가 쓴 것처럼 그 주택 소유자 지분 대책을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앞에 책에서 저자가 얘기하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사적인 방식으로 이제 진행되는 케이주의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떤 법칙 체계라든지 그런 방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공공적으로 얘기되는 그런 것들이 지원했다면, 이제 그런 게 이제 점점 희미해지는 상황에서 개인들이 각자 빚을 내서 그런 걸 했다는 거죠. 각자 빚을 내서 집도 사고, 빚 내서 뭐 병원도 가고, 빚 내서 뭐 밥도 먹고. 그러니까 그래서 사적인 케인주의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그럴 때 그런 빚들을 사회적인 지대로 이제 인식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금융시장이 새로운 공간이 될 수 있는 한 예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는 좀 이해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금융화가 이제 새로운 가능성의 장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결국은 이제 그 언어의 어떤 소통적인 역량에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이를테면 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금융시장에서의 그 개인들이 빚을 내서 하는 것들, 사회적인 지대로 그 인식하는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 새로운 가능성의 장이 될 수 있고, 그런 것은 결국 협력의 역량에서 시작될 수 있다. 그런 게 저자가 얘기하는 기본적인 생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제처럼 그 신경제 정제경제로라는 부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주로 좀 뒷부분에서 얘기해 주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주로 1장의 얘기들이고, 사실 1장에서 저자가 주로 얘기하는 부분은 거의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은 좀 잘 얘기를 하진 않았는데, 또 아직 많이 계시니까 더 좋은 얘기를 감사합니다. 금융자본주의 폭력이라는 책하고에 대해서 좀 해주셨고요. 더 많은 얘기를 그 다음으로 넘기셨기 때문에 배재윤 대표님 이어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배재윤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청년유년 종합운동에 가입한 지
3, 4개월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쓴 거는 제가 청년 유니언 조합원을 이제 처음으로 이제 가입한 약간 노동조합이라고 하나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많은 의미를 두고 있고 제 삶에서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것이 또 제 삶이 또 약간 앞으로 제가 살아가고 싶은 그 삶의 방향을 약간 규정질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일단 저는 또 이 주제에 또 맞는 것 같아가지고 청년 유니언 조합원이라고 별로 가입한 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그렇게 저의 그 소개를 드렸고요. 제가 이제 발표하려고 하는 그 서평의 제목은 자본가 언어 혹은 자본가 노동이라는 말인데 사실 저도 이 책을 굉장히 서평을 가장 솔직히 말하면 좀 전까지 쓰다가 이제 겨우 다 써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와서 서평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그렇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던 건 제가 또 개인적으로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바빠서 일을 하지만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 개념어들이 정말 많은 책이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굉장히 새로운 용어들이 많고 그리고 그것들 다 대부분 다 추상적인 언어들로 되어 있고 그것이 딱 한두 번씩 이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 많은 언어들은 또 다른 참조 도서들을 마르크스의 자본론 도리투리스 그래서 조금 이제 그런 개념들에 대한 이해를 하기가 좀 어려워서 좀 시간이 걸렸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쭉 읽으면서 그냥 이제 서평을 얘기할 텐데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추상적인 언어들이 사실은 저는 어떤 의미로 여기서도 사실은 명확하게 모든 걸 다 규정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크리스티안 마라찌라는 이분이 쓰시는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열려있는 그런 개방성을 가진 어떤 추상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제가 기존에 읽었던 책들이나 아니면은 생각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이 사람의 생각과 좀 맞춰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제 나름대로 약간 해석을 한 그런 서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서평을 시작하겠습니다. 투자자와 노동자는 마치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적대관계의 생산관계에서 대립만큼이나 전혀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주체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정부 이후로 가속화된 신자유주의화와 이명박 정부에서의 쌍용차, 한진중공 노동자들 대규모 정리해부에 맞선 투쟁,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 이런 투쟁의 과정에서 목숨을 끊는 죽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자본과 국가 그리고 노동자는 어떠한 합리적인 언어적 소통도 이루어지지 않는 적대적 관계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촛불 집회, 미국의 오큐파이 월스트리트 등에서도 등장한 다음 중의 대규모적인 장기간의 시위에도 불구하고 자본과 국가는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고 세계는 여전히 예전과 다른 어떤 변화도 없이 이제 99%를 대변한다고 했던 이들의 목소리는 완전히 무시한 채 1%의 그들만의 세계를 지속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크리스티안 마라찌의 자본가 언어는 오큐파이 월스트리트 언어를 빌리자면 1%가 어떻게 99%의 신체를 없는 것처럼 만들 수 있는지 1%를 위한다는 금융적 언어와 관습이 오히려 강력한 헤게모니를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책으로 저는 읽었습니다. 1970년대에 석유 위기로 비롯된 달러 위기와 포드주의적 모델의 정치적 위기에 대한 미국 자본주의의 통화주의적 선행 그런 것들이 긴축적인 화폐 정책이나 경쟁적 디스플레이션으로 나타나는데요. 이러한 미국 자본주의의 정치적 결정은 노동자의 임금소득과 가계의 저축을 주식 및 증권으로 전환시키는 것으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1990년대 이후 온라인 상거래와 기금 조성과 증권시장의 전산은 이러한 금융의 사회화 혹은 대중화의 흐름을 가속시킨 것입니다. 이로써 노동자들은 급여 관계에 묶여있으면서 동시에 주주로서 시장의 위험에 부침에 묶여있게 되었습니다. 포드주의 급여 관계에서의 임금 관계는 자본과 노동의 분리와 노동자들을 공통의 이해를 가진 집단적 주체로 스스로를 표현할 수 있게 했다면 스톡옵션을 비롯한 연봉제, 자본시장의 움직임과 연동된 급여소득 혹은 연금소득자가 되어버린 노동자는 임금소득 그 자체보다는 자신이 가진 자산가치에 관심을 가지는 가산적 개인주의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이는 한편으로는 더 이상 어떤 특정한 정치적 순간에
100%로서의 보편적 가치를 대변한다고 여겨졌던 인민 혹은 민중이라고 주체로 불리울 존재들의 등장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되어버린 상황과 맞물리는 것 같습니다. 계급투쟁에서의 보편적 이해관계를 담지 않은 노동자라는 정치적 주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네트워크화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작업 형태, 즉 생산적 벡터들의 다양성은 이주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워킹푸어의 문제를 개별화된 착취의 문제 혹은 차이를 담지한 정치적 문제를 지적하게 하였습니다. 마라치는 여기서 더 나아가 노동의 본성, 노동과 노동자 사이의 관계 변화에 대해서 주목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라르디의 지적을 인용하며 마라치는 과거의 노동시간은 노동자에게 죽은 시간, 침묵의 시간이었다면 현재 노동자에게 노동 시간은 끊임없이 소통을 통한 그런 협력이라든지 그런 삶과 분리되지 않은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한국에서의 평균 노동 시간은 2010년 기준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고 수치인 2193시간을 자랑하고 있는 반면 네덜란드는 1370시간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통계 수치가 임금 노동 시간의 전반적인 축소와 일자리 나누기 등을 이제 주장하게 된 핵심적인 근거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마라치가 말하듯이 네덜란드 노동자에게 1377시간, 즉 임금 노동 시간 이외의 사회적 시간의 블록들 간의 관계, 자활 노동 시간, 자유 시간 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러한 시간들이 잉여 가치를 창출하는 자본의 시간과 어떻게 연동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하지 않습니다. 언어를 둘러싼 환경에서 살아가는 인간에게 포스트코드주의적 노동 환경 혹은 정치 경제적 상황은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일반 지성으로서의 언어적 영역을 활용한 소통이 생산 양식에 포섭되게 함으로써 수학체증의 잉여가치 창출이 가능한 상황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수학체증이라는 건 이제 계속 그 한계 소비를 하면서 계속 그 수학 체감이 이루어지는 것과 다르게 신경제 상황에서는 끊임없이 한계 효용을 계속 더 한계 그 소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수학체증 계속 이제 이와 같이 창출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을 수학체증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비물질 노동의 생산적 가치는 더 이상 임금 노동 시간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언어적 삶의 시간 전체에서 발생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사회는 네트워크 속에서 하나의 거대한 공장이 된 것입니다. 일상과 노동이 분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은 더 이상 노동과 자본 사이의 보편적인 적대 관계를 인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일중독의 문제와 저임금, 불안정 노동의 문제를 소위 사회적 문제, 즉 병리화된 문제이며 집단적 투쟁이나 정치적인 결정을 통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닌 선한 자본의 작동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 혹은 국가가 사회적 약자의 삶을 생산적 복지라는 사회적 명령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닌 생존 그 자체만을 보장해주는 문제로 여기게 됩니다. 이와 같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삶 권력을 통제하는 상황에서 노동과 일상을 완벽히 통합시킨 개인에게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가격은 작금의 세계를 신체 없는 달러 기호의 수행성으로 표상함으로써 실물 경제의 경제적 가치를 매개하지 않는 자기 지시적인 집단적 견해, 무방적 합리성을 세계 시민적 다중으로 구성된 언어적 공동체가 공유하는 유일한 해석 모델인 관습으로서 적법하게 받아들이게 합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어쨌든 사실은 언어를 말하는 주체가 항상 그 신체를 가진 인간인데 여기서 이제 달러 기호가 이제 수행성으로 표상이 되는 금융시장에서는 그러한 어떤 신체가 없는 것처럼 이제 사람들에게 인지가 되고 근데 이제 그런 아까 앞선 이제 발제자분들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집단적 견해라든지 자기 지시적인 집단적 견해 그것은 근데 실질적인 실물 경제의 경제적 가치를 매개하지 않으면서 만들어지는 집단적 견해 그런 것들 하나의 세계를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틀인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관습으로서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떤 권위 있는 앨런 그린스펀이나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발언됨으로써 적법하게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마라치는 언어의 절대적 수행성 개념을 강조하면서 언어와 신체는 근본적으로 분리 불가능한 것이며 금융이라는 랑그보다 더 보편적이고 강력하다면서 관습의 위기상황, 공황이라는 파국으로부터 다중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소통의 역량을 발휘하는 언어적 정황의 가능성에 주목한다. 이는 알티세르가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라는 피어 계급의 정황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계급 투쟁의 장소일 수도 있다고 하는 주장과 상응한다. 알티세르는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를 폭력을 통해서 작동하는 억압적 국가장치, 정부, 군대, 경찰, 병원, 감옥 등과는 달리 예속의 과정이 사적인 영역에서 언어적 과정을 통해 체험되는 물질성으로 규정한다. 마라치는 신경제는
직접적인 상품 생산 영역에서 화폐 및 금융 영역에서 언어의 생산력에 의해 소통으로 거치되는 생산 양식이라고 규정했을 때 우리는 바로 그 언어의 물질성, 인간의 언어적 협력과 일반 지성의 산노동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컴퓨터와 인터넷의 과학기술의 혁신이 디지털화된 방식으로 추상화시킨 신체 없는 달러 기호는 자율적으로 가치를 창출할 수 없으며 고용 없는 성장은 지속할 내적 동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과잉 생산의 위기를 방어할 능력도 없습니다. 따라서 금융자본주의가 야기한 지속적인 급여소득의 감소와 관심 경제에서의 정보재 수요 공급의 구조적 불균형, 그래서 미판매 재고가 축적되게 되는 그러한 불균형, 자본주의의 모순의 상황에서 미국이라는 국민국가를 중심으로 한 제국은 과학기술적 군사적 우위를 통해 전쟁을 통한 시장 경제 공간의 폭력적인 확장을 최고의 수단으로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라치가 제국주의와 복지국가의 비교를 통해 강조하고 있듯이 우리는 이러한 제국이 과잉 생산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벌이는 전쟁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통해 이미 목격한 바 있습니다. 신경제라는 첨단 과학기술과 금융화라는 새로운 조합을 통해 지배적인 헤게모니를 행사하는 패러다임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자본주의 시스템을 마치 전혀 다른 새로운 체계가 등장하는 것으로 보이게 하는 환상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환상은 단지 환상으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제의 관계의 변화, 노동자의 임금 소득과 저축을 금융화하는 중요한 정치적 결정을 통해서 시작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마라치의 자본과 언어를 통해서 신경제와 포스트포드주의라는 현상의 묘사에 주목하게 되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 책을 읽었습니다. 자본의 축적을 가능하게 했던 것, 본질은 과학기술이나 화폐가 아니라 언제나 다중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었던 노동이었으며, 그 다중적이라는 건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건 물질적인 측면이라든지 비물질적인 측면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노동이라는 얘기를 뜻하는 것입니다. 노동이었으며 과학기술과 화폐의 금융화가 조합된 신경제는 이들을 끊임없이 미래의 노동인구로 호출하는 장치, 컴퓨터를 비롯한 미디어 장치들을 통해서 언어라는 보편적인 인간의 조건을 매개로 해서 일상적인 영역까지 침투시킴으로써 노동자들의 삶 능력을 착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막스주의적 가치이론을 표방하는 마라치의 자본과 언어에서 저는 미래의 자본주의 혁신 또는 다중의 신체가 새롭게 선택할 관습 혹은 이데올로기 구성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보다 금융의 사회화 혹은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현상 아래에 변하지 않는 구조적 진실과 역사적으로 형성된 다중의 조건과 자본주의 현실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조업 노동자들의 투쟁, 쌍용차, 현대차, 한진중공업, 삼성반도체, 콜트콜 등 노동자들의 투쟁은 신경제와 금융자본주의 구조적 현실에서 이길 수 없는 싸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바로 현재의 자본주의 모순으로 비롯된 계급투쟁인 것입니다. 그러나 1%의 저항은 99%의 다중이 참여하고 관심을 끌었던 촛불 집회와 오큐파이 월스트리트 운동도 다중의 언어적 소통과 정치적 변화의 가능성 한계를 목도할 수밖에 없었듯이 서동진이 주장한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87년 민주화 항쟁의 주체로서의 100%의 민중을 다시 소환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100%를 대변하는 보편적 정치적 주체로서의 단순하게 민중이라는 것은 이미 다중적인 주체들이 모인 공동체 안에서 언어적 소통 역량이 대통령 직선제를 비롯한 민주주의 실현이 하는 인민 스스로의 보편적 가치를 위해 발휘된 역사적 순간으로서의 우리의 어느 공동체라고 기억이 되기 때문이라고 저는 다시 이런 주장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크리스티안 마라치의 자본과 언어를 계속 읽으면서 계속 이제 바라봤던 거는 사실은 이제 언어라든지 비물질 노동이라든지 이러한 뭔가 새로운 체계에서 비롯된, 그래서 이제 금융 자본주의가 마치 자율적으로 자기 가치를 만들어내고 잉여 가치를 창출하는 거죠. 그래서 고용 없이도 성장이 가능하고 과잉 생산의 위기를 컴퓨터 과학 기술의 혁신으로 이제 이겨낼 수 있는 것처럼 설명했던 것이 사실은 기존의 산노동, 그것은 이제 언어를 매개로 한 산노동이겠죠. 언어를 매개로 한 산노동을 착취하는 방식으로, 그런 것은 이제 일상생활을 침투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끊임없이 이제 유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노동자들에게 이제 계속 강요하는 방식으로 그런 것들을 그런 착취를 계속 지속해왔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이 책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 저희 작품을 마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책이 어렵거든요. 전공에 좀 가까운 편인데도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 책의 성격이 좀뭐 기본적으로 어려운 이유는 그 용어 때문이거든요. 그 이런 거죠. 안다고 치고 이렇게 구체적 설명 안 하고 이렇게 그냥 용어를 갖다 쓰기 때문에 근데 이게 그래도 좀 어려운 게 뭐냐면 경제학자들이 보면 이 양반이 공헌하고 있는 경제학적 외적인 내용들에 대한 이해가 좀 다르시고 반대의 상황도 반대거든요. 정치 경제학 내지는 경제학 최근 내 다양한 경제학 흐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지 못하면 또 이게 다루고 있는 내용 자체, 책 자체가 또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기묘한 책인데 제가 볼 때는 근데 역설적으로 이제 그 자유주의 정치 경제학자 다음 글을 썼다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이제 이거를 이 서평은 좀 대중적인 지면에 좀 실른다고 해서 좀 굉장히 좀 그런 쪽이 뭐랄까 약간 그런 쪽에 이제 독자를 좀 감안을 해서 약간 썼기 때문에 예 하여튼 저는 이 책 자체가 비슷한 맥락인데 저자가 이제 사실은 뭐 기존 본인들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던진다기보다는 아직 없는 식으로 글을 썼다기보다는 약간씩 이제 개조해 가면서 자기 주장을 잘 펼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평에서 이제 마르크제를 언급한 것도 약간 그런 의도를 좀 직접 나름대로 좀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저도 좀 읽으면서 발제하겠습니다. 자유로운 사회의 건설은 노동에 대한 새로운 자극을 이제 창출할 것이다. 착취 사회에서 노동 본능은 생산적 행동으로 이제 정형되는데 반대로 삶의 본능 그 자체는 삶의 통합과 보양을 지향한다. 해방된 노동 본능의 사회적 표현은 협력이고 협력은 그 연대성의 기반을 두고 필요의 왕국에서 필요의 왕국을 조직하고 또한 자유의 왕국을 발전시킬 것이다. 라고 이제 어쨌든 이제 이 60년대 이제 어쨌든 이 혁명이 벌어지기 직전에 이제 마르크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 자본주의 발전은 새로운 삶의 창조를 연결시키려고 이제 노력을 했고 사실 지금까지도 이 마르크제의 해방론 이 책은 최근에 프레칼리아트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벌어지잖아요. 중요한 교과서적인 책으로 여전히 소통되고 유통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과학기술과 생산력의 발전 그리고 어쨌든 서구 사회 기준을 볼 때 당시에 이제 높아진 삶의 기준을 민중이 이제 재존중해가지고 모든 인류를 위한 연대 해방을 위해서 하자고 했습니다. 물론 그러한 연대의 목표가 일국적인 관점이 아니라 이제 이런 다양한 경계를 넘어서 인류 전체의 이제 가난과 불행을 폐지하고 나아가 전쟁이 아닌 평화를 달성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정한 혁명이라는 것이 억압이 아닌 해방이었으며 해방의 토대는 이 사람이 볼 때 본능 속에 이제 존재하고 이제 이 역사적인 본능이죠. 우리는 해방의 본능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는가 이제 질문 던지고 그것은 이제 협업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냥 작업장 안에서 비록 생산되지만 그 넘어서까지 이제 포괄하는 협력 그걸 이제 짚고 있죠. 그 책을 마라트 책을 볼 때 계속 이 해방론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역시 이제 마라트 역시 이 미얀 혁명 속에서 태어나고 또 70년대, 60년대 말판 이 분위기 속에서 이제 자신이 성장했고 또는 이제 이론과 정치적인 지향성을 이렇게 가다듬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면서 여하튼 이제 이 책 역시 제가 볼 때는 신자파의 장구한 혁명의 산물로 보이고 제가 볼 때는 단순한 위험을 좀 무릅쓰면 그 신자파들이 아마 당시 이제 광범위한 반문화적인 전통과 자본주의 변형을 어쨌든 결합시키려고 노력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책 제목이 약간 자본과 언어인데 한국적인 맥락에서는 언어보다는 그냥 소통으로 좀 바꿨으면 조금 더 독자성이 넓어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어쨌든 포도주의 아래서 이제 포스트 포도주의 아래서 출현한 기호 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는 그 성격과 그 위기 역량을 다루고 있는 책인데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제 기호나 언어라는 표현이 약간 어색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소통이나 커뮤니케이션 정도로 약간 약화해서 잠정적으로 이해하셔도 내용을 이해하는 데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뭐 사실 이 책 자체의 그 전문 용어, 경제 용어를 번역할 때 약간 어색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좀 찾으시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여기 선택하는 용어들이 통용되는 용어 좀 다른 경우도 있는데 그걸 좀 감안하시고 보시고 근데 내용 이해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이게 도발적이고 좀 난해한데요. 그래서 제가 좀 도식적으로 여하튼 정리를 하면 앞으로 이렇게 나왔지만 자본주의에서 이제 원래 특히 현대 자본주의에서 언어가 이제 소통 능력은 핵심적인 요소이자 이제 원리까지 이제 되었다고 보는 것 같은데요. 계속 나왔죠. 이제 금융시장에서 이제 행동경제학이나 행동심리학에서 많이 얘기되고 있는 건데요. 우리 본능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모방적인 합리성을 뗀다는 거죠. 기존의 이제 경제적 합리성에서 모방적인 합리성을 뗀다는 거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금융시장 자체가 이제 언어적 구성물이다, 혹은 기호적 구성물이다 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 마자치의 논의라기보다는 여기도 계속 언급하고 있지만 저자가 그 기존에 많이 이렇게 이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이제 근데 마자치는 그런 논의 자체를 이제 기존에 이제 경제학적인 논의 자체를 이제 특히 이제 비르노나 기호 이런 언어 이론 있잖아요. 그런 쪽의 프레임으로 이제 포착을 해서 이제 재조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주식 투자 해보신 분은 알 텐데 이건 개인 투자도 마찬가지고 펀드 매니저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정보 자체가 굉장히 불확실하거든요. 따라가는 거죠, 그냥. 따라가고 사실 직장 생활에서 직장인 사무직종 같은 경우에 메신저를 통해서 뭐 친구들 사이에 주고받는 많은 정보가 사실 주식 투자 정보거든요. 시참 말로 우리 회사 이번에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쑥 돕니다. 근데 나는 이제 좋은 정보를 알려주는데 다 알고 있어요. 뭐 이런. 근데 이게 이러한 게 일상적으로 정권과 찌라시라는 뭐 속된 말로 이게 사실 굉장히 빨리 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 재미들도 그렇지만 펀드 매니저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복잡한 주식을 사용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뒤에서 이제 이렇게 인간관계를 통해서 인맥을 통해서 협잡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렇게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여하튼 이렇게 합리적인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소위 말하는 이제 경제적인 계산에 의해 합리적인 게 아니라 모방적 합리성에서 움직인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런 우리의 이제 지성의 산물로 보는 거죠. 그 사람은. 두 번째 마찬가지 실무 경제 역시 이제 생산과 유통까지 또 소비까지 또 노동시간이나 여가시간까지 일반적인 이제 소통 경제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식으로 전환을 하고 있고 이걸 기호 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여기서 지식과 감정, 서비스까지 협업적 역량을 이제 자본이나 공동에 전력을 합니다. 착취가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책 자체가 약간 좀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실물 이렇게 양쪽에 이제 그걸 알겠어. 근데 어떻게 연결되지? 이런 측면, 금융과 실물이 이렇게 언어적인 측면에 더 중요해지고 원리구조까지 상승하는데 이거 어떻게 연결되지? 근데 이 설명이 사실 좀 약하더라고요. 번역의 문제인지 원래 이제 저자가 좀 모호하게 연구를 하는지 참 판단이 안 서나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좀 설명을 하면 계속 앞에 나왔던 얘기라서 사실은 이제 어쨌든 포도주의 포스트 포지션으로 넘어가면 70년대 말부터 본격까지는 이게 이제 실무가 금융 양쪽을 모두 변형했는데 이제 극단적인 유연성과 이제 아웃소싱을 이제 실무 부분에서 주로 근데 금융도 마찬가지고요. 유연성 아웃소싱 추구하긴 하는데
그리고 또 임금 삭감하고 실효를 증가시키고 집단적인 사회적 비용, 특히 이제 사회복지나 연금들을 이렇게 좀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됐고 어쨌든 그 결과를 우리가 나타났듯이 아까 프레카리아트를 얘기했지만 우리 지금 불안정 노동자들이 이제 양산되는 거죠. 그 작업장 안팎에서 이제 어쨌든 계속 이제 끊임없이 그 일자리를 찾아다니거나 말 그대로 이제 이 양반이 얘기하는 제2의 그 자영업자의 물결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 우리로 치면 한창 신지식인이나 이런 거 강조할 때가 사실 이걸 만들고자 했던 거고 그 여기서 이제 강조되는 역량은 특히 이제 언어적 역량도 있지만 적응력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연해야 되니까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이렇게 유연하고 적응력을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만드는 게 중요했고 그러니까 저자는 특히 그중에 이제 의사소통 능력을 강조하는 거죠. 그 이걸 이제 그 소위 직무 확대나 그 확충, 뭐 팀제, 소소한 직무 확대는 간단히 얘기해서 이제 수평적으로 옆에 동료가 하는 일을 내가 더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 하는 거고, 직무 확충은 윗사람이 팀장이 하는 걸 자기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보통 팀제가 하면서 이렇게 사람 줄이고 일을 늘어나는 형태인 거죠. 조사단계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고 이런 것들. 근데 저자가 볼 때 이게 소통 능력이 없으면 절대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일상생활에서 예는 아니고 심지어는 이제 우리가 뭐 집에서 TV 볼 때부터 이제 생산을 생각하는 거고요. 이렇게 시청률에 따라서 이제 마케팅을 하고 있는 셈이고, 그러니까 여하튼 보고도 말하고 창작하는 모든 소통 활동이 그 전당일수도 무장한 대책 속에서 이제 타고 흘러들어요. 그래서 이제 금융 부분도 이제 마찬가지 혁신을 추구하는데, 일단은 그 전반적인 이 저자도 주장하는 금융화는 산업자본에 대한 금융자본의 우세를 이제 단순히 뜻하는 건데, 이 금융화의 핵심은 잘 알려졌다시피 이제 그 자본 조달 기능을 벼거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식 시장이라는 건 이렇게 일종의 자본 시장인데, 그 기업들이 생산 기업들이 보통 이 주식을 통해서 이제 필요한 자본을 도달하는 형태로 바뀌었다는 거. 그 전에는 이제 은행을 통해서 갔죠. 우리 IMF 전에는 그 시중은행들이 뭐 관치 경제가 있었지만 시중은행을 통해서 이렇게 받는 거고, 전 세계적으로 사실 이제 은행 간 거래를 통해서 이제 자본 이동했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국내를 포함해서 이제 주식 시장이나 채권 시장 중에 사채 시장을 통해서 자본을 이제 유통하는 형태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결정적으로 사회적인 이제 그 투자 규율이 바뀌게 되는데, 수익률과 이제 투자자의 권리, 주주 가치라고 얘기하는 것과 이제 이게 이제 유통되기 시작하죠. 여기 되게 민감해지는 경제가 창출되는데, 이걸 이제 가능하게 한 두 가지 이제 핵심적인 이제 금융 상품이 있는데, 하나는 연기금이라는 거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이게 원래부터 이렇게 있던 게 아니고 있긴 있었는데 금융시장의 주요 행위자로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기관 투자자 중요하죠. 그다음에 이제 뮤추얼 펀드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금은 우리 퇴직금을 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운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예전에는 이거 투자가 금지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아주 장기적인 국채 투자 정도만 허용이 되다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이제 뮤추얼 펀드도 이거는 우리가 사적으로 이제 개인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뭐 계좌를 쳐가지고 정기적인 납입을 한다든지, 이 펀드죠, 펀드를 들어서 이제 그걸 모아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사모펀드도 있고 뭐 공모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제 여하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금융의 이제 자본 조달 방식이나 금융 운용 방식이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제 임금이나 급여보다는 결과적으로 투자 수익률, 주가에 굉장히 민감해지고 담보대출 금리에 이제 민감해집니다. 우리로 치면 이게 사실은 빚내서 이제 집을 사서 집에 이제 민감해지는 건데, 부동산도 사실 금융이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사실 뭐 앨런 그랜스펀이나 지금 뭐 이런 사람들이 한국은행 총재가 무슨 말을 한다든지 보통 사람들은 잘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는데, 근데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아주 잘 압니다. 저게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빨리 이제 포착하겠다고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같이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걸 해보려고 해도 못하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충 이런 식으로 이제 연관을 시키고 있어요. 근데 저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근데
그렇다면 이제 변형된 이제 현재 자본주의 하에서 위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체 이 책이 4장 정도인데 그 2장과 3장은 사실 그 위기에 관한 얘기고 4장은 이 책은 사실 2000년 전후에 그 닷컴 위기라고 그 인터넷 그 이렇게 저기 그 IT 기업들이 이제 요즘 주식시장 붕괴처럼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 전후에 써야 됐던 거고 4장은 이제 그게 이제 약간 이제 그 큰 무리 없이 위기가 극복됐어요. 그게 이제 누적이 돼서 이번에 터졌는데 4장은 이제 그걸 이제 전쟁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전쟁을 통해서 해결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여하튼 위기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정치경제학적인 전문 분위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이해하기 좀 힘들었지만 여하튼 이 사람이 볼 때는 그 자본주의 자체가 원래 불균형적이긴 한데 기호 자본주의 자체가 태생적으로 내재한 불균형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자본과 언어가 이제 사실은 이제 자본주의적인 그 시간에 관한 좀 흥미로운 논의를 펼치고도 있는데요. 근대 이후에 이제 어쨌든 시간과 노동시간과 여가시간 상식적으로 볼 때 이렇게 딱 분리되는 자유시간과 분리되는데 그 생산시간과 생활시간 혹은 재생산시간이 이렇게 분할되는데 이 포도주의 아래서 이게 잘 작동을 했다는 거죠. 어쨌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다 무너졌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지금 하여튼 너무 바쁘다는 거죠. 작업장이 아니더라도 나와서 이제 무지무지 바쁜데 사람들이 여기서 왜 바쁜가 이게 그냥 내가 그냥 일상적으로 바쁜 게 아니라 이 바쁨 속에서 뭔가 이렇게 착취되는 게 있다라고 이제 기본적으로 설명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모순이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생산하느라 바쁜데 뭔가 이렇게 소비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상충한다는 거죠. 간단히 얘기해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자본주의 위기가 이제 봉착할 수가 없고 밖에 없고 이걸 이제 관심경제나 주목경제 논리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수학체정 아까 얘기하셨는데 그 생산량 엄청나게 증가를 하는데 수학체정은 그냥 생산할 때마다 단위 비용이 안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짜로 계속 무료로 계속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생산량이 무지 증가했는데 이건 이제 어쨌든 실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실현하는데 그 실현할 사람들은 결국 사람들이 실현해야 되는데 소비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이 소비력도 떨어져 있고 돈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소비할 시간조차 없다는 거죠. 이 모순이 이제 터져 나온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이제 사회학자 바우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노동자, 소비자 그리고 사회적 재생산자라는 이 사망적 인간을 이제 타고났다라고 보는데 이게 이제 성실하게 우리가 이행하지 못한 얕은 쓰레기가 된다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사망자가 아니라 노동자가 아니라 자영업자 혹은 기업가로 이제 엔터프레너라고 얘기하는 그런 걸로 살아가야 된다고 보는 거고 특히 이제 여기에 이제 금융영역의 변화로 이제 개개인 이제 투자자로서 변신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 아니면은 자영업자가 일반화된 조건이고 노동자는 이제 프레카리아트죠. 그냥 아주 불안정한 비정규직 형태인데 이 속에서 어쨌든 전락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야만이 이제 그래도 이제 쫓아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 기업가든 투자자든 불안정 노동자든 간에 이제 어떤 언어적인 역량이 굉장히 중요해진 자본주의이고 여기서 이제 이 전락하기 혹은 단순히 인간 아닌 존재를 추락하기 하지 않기 위한 공포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 건가를 보는데 저자는 역시 이제 그렇다 그 자체가 이제 이 속에서 찾아야 된다고 보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소통 역량은 우리가 어쨌든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다면 다중이나 민중이 이제 재존중할 수 있는 방향의 어떤 기획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단서는 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이제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아쉬운 건데 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이건 지배의 문제도 사실은 지배의 문제인데 저항하지 않을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좀 안 해요.
이체뿐만 아니라 만화지의 금융자본주의 폭력도 이제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는데, 뭐 아까 이제 아티스트 얘기도 나왔지만 뭐 여하튼 뭐 이데올로기든 이게 문제 있는 개념이든 말든 간에 이제 이데올로기든 뭐든 약간 요구는 그런 걸 좀 더 이제 저자가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런 게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최근에 제가 많이 이제 어디서 많이 듣게 돼요, 이런 얘기를. 이제 너무 이제 산업노동자 기존에 이제 그러니까 민주노총이나 뭐 이런 거죠. 전국의 대공자 뭐 아니면 뭐 구산업 뭐 이런 쪽과 새로운 뭐 그 외에 이제 이걸 너무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죠. 근데 또 이제 자본과 언어 자체도 그 신세대 이제 지식 서비스 노동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읽힐 수도 있어요.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반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신경제, 구경제 속에서 연속과 배경을 고민하고 그 속에서 이제 전통적인 이제 제조 노동자와 서비스나 지식 노동자 사이에 혹은 이 노동자가 아닌 사람들 사이에 어떻게 이제 그 연대를 창출을 할까라는 그런 단서를 이 책이 좀 마련해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좀 아쉬운 건 뭐 하여튼 우리도 좀 이런 거 좀 이런 책도 좀 실제로 연구나 작업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게 좀 요원치 않아서 좀 아쉽습니다. 두서없이 얘기했지만 마치겠습니다. 왜 독후감이라고 썼냐면 이게 의도적으로 쓴 건데요. 서평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서 아까 어렵다고 다들 말씀하셨는데 어려운 걸 좀 넘어서 이해를 좀 하지 못하는 내용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좀 그 반명하는 글을 좀 이렇게 한 문단 썼는데 좀 제가 이상하게 그 자본이라는 말이 들어간 책을 서평을 쓰겠다고 한 다음에 계속 펑크를 내더라고요. 자본에 대한 공포가 너무 심한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도 또 마음 먹고 한번 써보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그 금융자본주의 폭력보다 진짜 더 어렵더라고요. 3부에는 3장인가 이거는 너무 그 이론적인 깊어서 마르크스 이론이 막 깊어서 잘 이해 못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참 그래도 토크내면 안 되겠지 않고 일단 나와서 그 다른 선생님들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보자, 좀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독감은 사실은 되게 이해는 안 되지만 아주 중요한 책 같다라는 생각이었고요. 공부하고 싶다. 이게 공부를 좀 해야 될 책이더라고요. 이게 그냥 쭉 읽고 뭐 이렇게 저 같은 문외한은 경제에 대한 문외한이고 주식을 한번 투자해볼 걸 뭐 이런 생각이 그러면 좀 알까 이런 생각도 들었었는데 뭐 마찬가지로 주식 투자할 돈은 없고 이 부채는 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책은 좀 아까 저도 잘 몰라서 맨 앞에 마이크라트의 서문 거기서 이제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 압축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사실 막 질문하고 싶고 강의를 들어보고 싶고 어떤 선생님이 많이 하시면 그런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 포스트푸디즘 노동 양태와 이제 금융화라는 것이 이제 전 지구적 금융화 이런 것들이 동전의 양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도 사실 잘 이해를 못했어요. 동전의 양면일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언어라는 것이 이제 언어 환경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언어라는 게 어떤 작동 방식이라고 해야 될까? 이제 금융이라든가 노동, 이런 이 두 가지 공통적으로 언어라는 게 굉장히 중요시 됐고, 그래서 왜 이게 양면인지는 저도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만, 아무튼 매개라고도 할 수 없고, 공통적인 것을 언어로 생각하고, 언어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화폐론, 세계자본주의론, 뭐 제국론 이런 것도 막 같이 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네, 이야기 참 힘들었었는데요. 아무튼 마이크라트는 핵심적인 태제가 아주 도발적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금융의 세계가 언어적 간섭들을 특징으로 해서 그것들을 통해 작동하고 지배적인 새로운 노동 형태들은 언어를 통해 언어적 수행과 유사한 수단들을 통해 생산된다는 것이고요. 근데 이 매력적인 것이 이 둘을 연결시킨다는 것에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어떻게 연결되는지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그 마이크라프트가 또 이야기하는 것은 이 금융 자체가 이것도 이해를 못했는데 한번 나중에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금융 자체가 노동의 미래적 가치와 그 미래적 생산성을 나타내려 한다. 금융의 특이성은 11페이지에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게 질문으로 아까 그 권봉철님이 이게 잘 안 드러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이게 왜 그런가? 이게 아까 보니까 뒤에 보니까 이게 3장에서 화폐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잉여가치 일종의 화폐가 잉여가치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그 명령으로 작동을 하는 어떤 그 화폐가 명령으로 작동을 하는데 아직 그 이야기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게 막혀가지고 이 글을 계속 못 쓰겠더라고요. 아무튼 이 부분도 좀 되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무튼 통상화 정치, 왜 도발적인가? 통상화 정치경제학. 저도 이제 무슨 교과서 같은 걸 좀 본 적이 있어서 정치경제학이 주장하듯이 어떤 금융이 산업자본에서 생산의 잉여가치를 기생적으로 분배받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신경제의 금융이 어떤 생산 양식상의 구조적 변화들에 기인한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주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금융자본주의 폭력에서도 이 부분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었거든요. 아무튼 포도주의 위기에 따른 잉여가치 축적 양식의 변화가 신경제를 추동했고 신경제의 금융화는 포스트포디즘의 비물질 노동 형태와 직접적으로 연접되어서 직접적으로 잉여가치를 포획하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포획한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화와 새로운 노동 형태의 연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가 핵심적인 기제이고요. 그래서 지구화된 금융에서 주권은 국민국가에 있지 않고 여론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가령 금융에서의 언어가 왜 중요한가? 아까 다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의 발언 해석에 따라서 금융시장이 요동치는 것을 보면 그 언어 자체가 언어와 그 언어에 대한 해석, 발화 해석의 장이 굉장히 어떤 합리성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언어 권력이라고 할까요? 그것에 의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은 경제적 합리성에서 움직이지 않고 희열과 공포가 또 이제 이상가격을 낳고 과다한 거래를 낳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의 안쪽에는 언어적 수행이 노동이 되는 어떤 포스트포디즘 노동 형태 또는 임시 노동이 확산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임시 노동에서 이제 고정 자본이 기계가 아니라 노동자의 신체라는 점. 근데 아까 말이 나왔지만 막스에 따르면 이제 고정 자본이 기계에는 일반 지성이 어떤 축적이 되어 있다고 할까요? 그런데 역시 노동자의 신체에도 일반 지성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노동자에게 축적되는 일반 지성은 언어적 소통을 통한 인지적 정보 능력의 확장을 의미하는데 자본은 이제 일단 좋은 기계를 만들기 위해서 일반 지성을 좀 돋는 어떤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그 전에는 이제는 일반 지성 자체가 이제 노동자의 신체 그런 신체라는 어떤 능력, 인지 능력까지 포함하는 건데 그런 자체를 자체의 잉여가치를 포획한다는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근육이 아니라
이제 물론 이제 계속 착취가 되고 있죠. 이제 산업이 계속 있지만 또한 어떤 신경제에서는 근육이 아니라 언어적 능력이 자본에 포획되는 것이므로 어떤 삶 자체가 착취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언어적 능력이 진화되고 확장되는 장이 바로 삶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노동시간과 삶의 시간은 점점 구분할 수 없게 되고 가치법칙 역시 붕괴되기 시작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 그 잉여가치 획득이 자본이 잉여가치 획득이 일종의 합리성이랄까요? 그러니까 그 공정 거래죠.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 어떤 그 가치 법칙에 따른 공정 거래를 통해서 착취하는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그냥 일종의 그 수탈 사실 뭐 이런 가치 법칙이 붕괴된 이후에 그렇게 흘러간다라는 것으로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노동으로 변명한 삶과 언어가 이제 추상화되어야지 이제 착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굉장히 빈곤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추상화는 극도로 추상적인 금융시장과 연동되어 가동되는데 삶 자체가 아주 빈곤해지고 언어 능력도 빈곤해지고 언어의 그 잠재된 힘도 뭐랄까 박탈된다고 할까요? 뭐 그런 경향으로 간다. 뭐 이렇게 추론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딱 그런 말은 안 하지만, 네. 근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는 사실 비포의 공기라는 책이 기억나서 사실 그런 거였거든요. 그 책은 굉장히 좀 이해하기 쉽다기보다는 재밌게 이해했던, 네. 그냥 오해인지 모르지만 그런 책이었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잠깐 소개하는 걸로 방법을 맞췄는데요. 이제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기에서 정보 영역과 경제 통합이 뚜렷한 금융국제 아래에서 가치화 과정이 기호적인 것으로 바뀌고 노동 역시 기호를 추상적으로 조립하는 과정으로 변화가 두드러지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금융국제는 언어를 자동화하고 식민화하는 과정이고 이제 의미가 이제 정보로 환원되어 교환되고 교환된다고 이제 진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저항하는 통로로서 이제 시를 중요시하는데요. 언어의 과잉, 시는 의미화 과정에 새로운 경로를 창출하고 시간과 감수성의 관계를 재활성화로 가는 길이라는 기호의 연쇄이어서 정보화될 수 없고 교환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의 특이한 진동인 시는 공명을 창출하고 공명은 공포의 공간을 생산하기에 사회의 상해적인 신체를 재활성화하고 특이성으로 들어가는 인식의 문들을 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포는 금융독재에 저항하는 집단적 자유주의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시인이 필수부결하다고 주장하는데 이제 시란 뭐 작품으로서의 시가 아니라 뭐 시적인 것, 시에 내장되어 있는 특성을 그러니까 뭐 시를 써야 한다 이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적인 것은 뭐 미학적인 실존적 수준에서 특이성의 영역을 창조하기 위해 기능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어떤 삶의 피폐화에 맞서서 살 수 있는 하나의 대안 그리고 이제 누가 주장하는 시를 생각해 보면서 일단 봉합하죠. 어떻게 끝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비포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제 이걸 마쳤습니다. 죄송합니다.